저 불복에서 이기는 방법을 잠깐 얘기해 볼게요. 혹시 여기 세무사님도 계실 거고 어떻게 해야 불복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 보세요. 우선 불복 하는데 심리위원들이 9명인데 7명은 누구다? 외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보세요. 태평양이나 율촌이나 그런 유명 세무법인이나 또 그런 법무법인이나 세무법인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와요. 거기서 근무했다가 다시 위원으로 오려면 3년이 지나야 돼요. 자, 국세청에서 근무하다가 세무사 자격을 따서 나온 사람도 3년간을 못 들어와요. 그럼 결론은 뭐냐? 세무에 관심은 많은데 공부를 많이 안 해봤던 사람들이 다 위원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들한테 만약에 그 인용을 결정을 받으려면 보세요. 제가 납부실에 있을 때 보면은 고참들이 납부실 직원이 있으면은 인용률이 높아요. 왜? 아니까. 근데 모르잖아요? 무수하지 인용 못해요. 그럼 봐봐요. 거기 7명에 있는 인원들이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란 말이에요. 다 변호사도 새로운 사람들, 세무사도 처음 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와서 앉아 있으니까 이거 보면 그런 거예요. 이거 내가 모르는 어떤 다른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보통 서울청 같은 경우는 심리를 하면은 40건, 45건 해요. 그럼 책이 이만한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그 책을 만들어서 보통 목요일 날 심리를 받고 금요일 날 택배로 보내요. 위원들한테. 그러면 위원들한테 택배로 가면은 그걸 받은 사람들이 그 황금 같은 토요일 일을 그걸 보고 있습니까? 안 봅니다. 20만 원밖에 안 줘요. 그 심리하러 와서 그 앉아서 명예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돼갖고 술 한잔 먹고 나와서 딱 보니까 책이 두꺼운 거 있네. 이걸 언제 봅니까?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거 한두 개만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수요일쯤 심리가 열려요.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그럼 시작되면 보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증인 신청한 것부터 해요. 기다린다고. 금액에 관계없이 증인 신청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고액순으로 합니다. 세액순.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심리가 될까요? 2시에 하고 7시에 끝나는데 거의 안 합니다. 못해요 그냥. 그럼 다 기각이지. 자, 그럼 앞에 증인신문을 봐요. 어떤 세무사는 내가 이제 앉아있어 보면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다 심리자료 있는 얘기야. 자기는 이제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정말 안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 다 하는데 그걸 왜 또 얘기해? 그건 전혀 상대방에 도움이 안 됩니다. 중요한 얘기만 하나만 하고 그냥 끝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요령이 절대 내가 맞다고 내 이야기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논리하고 뭘 한다? 감성이 있어야 돼. 감성팔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이걸 내가만 얘기하는데 저번에 알슨 신자인가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그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 나는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 아니 그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벌써 그 생각을 했다는 게. 나는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논리를 갖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어떤 게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때 한번 된 거. 이 A씨가 자동차 정비사가 아니라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그 카센터에 일하는 직원이에요. 이 사람은 고아인데 굉장히 가난하고 마음은 착해요. 이 사람이 월급을 120만 원 받아요. 받고 근무를 하는데 어느 날 거기에 외제차를 타고 오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그하고는 이 사람한테 고생했다고 그때 돈 5만 원씩 3만 원씩 주는 거예요. 굉장히 고맙죠. 고마운데 그렇게 정을 쏟다가 한 6개월쯤 지나서 아이 A씨한테 그런 게 A씨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이 몰려가지고 내가 신용불량자가 됐으니까 사업자 등록만 하게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응? 전형적인 수법이죠. 그 대신 빌려주면 내가 당신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다. 그래서 100만 원을 이제 처음에는 안 흘러다 지금까지 돈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100만 원을 받고 주민등록 등본하고 인감증명하고 띄웠단 말이죠. 자,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했다? 무려 신용카드로 써먹은 게 18억을 해고 도망가 버렸어. 세금이 얼마 나왔냐면요. 9억 7천이에요. 세금만.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사람은 사업자 등록이 뭔지 세금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A씨는 몰라. 근데 이제 세무서에도 그런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 데려와 봐. 그럼 명의에 돼 있으면 그 사람한테 과세하게. 이 사람이 누군지 주민등록번호도 몰라. 이름도 몰라. 차량 번호도 몰라요. 응? 그래 되니까 이제
A씨는 이제 울기만 하는 거지. 근데 이 과세관 입장에 생각해봐요. 과세 안 할 수 없습니다. 누구한테가 과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얘가 입증을 못해. 그러면 A씨한테 과세를 했어요. 이게 이제 불복이 왔어요. 이제 그 과세관청에서 진술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명의를 대여하는데 명예 대여한 사람이 누군가를 얘기하라 했더니 얘기를 못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분명히 이 9억 7천이라는 세금은 발생을 했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사람밖에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보니까 답답하잖아요. 위원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가부 동수가 됐어. 똑같았어. 5대5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음 회의에 넘겨요. 그러니까 그건 더 뒤에 시간이 많이. 자 그러면 이제 가부 동수가 그 다음 갔어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요. 내가 그때 심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불렀어요. 세무사를 안 부리고 이 사람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당신이 가서 얘기할 것은 명의 대여로 인한 법률을 얘기하지 말고 이 세금이 나오면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얘기만 해라. 이 사람 저 노원구 월계동에서 18평 아파트 23년 만에 가서 그걸 샀답니다. 근데 이건 세금 나오면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값은 2억 2천인데 2억 9억 7천 내면 아무것도 압류돼 있어 지금. 근데 여기에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딸이 굉장히 영리해요. 전교서 2등이나 3등 간다대. 근데 얘가 이제 얘 엄마하고는 둘이 이제 고한데 둘이 결혼했어요. 갖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너무 똑똑해. 이쁘기도 하고 근데 너무 좀 안 됐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얘가 울기는 그래서 딴 얘기지 말고 요거 세금 나오면 어떻게 된가 얘기만 해라. 그 불쌍한 얘기만 해라. 그 다음 회의를 했다. 이거 왔는데 이 두 부부에다 이 딸이 학교를 조퇴를 하고 왔어요. 이거 둘 얘기를 잘 못해. 딸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버지가 23년 만에 집을 샀는데 나는 이게 세금이 나오면 이 집뿐이 아니라 밖으로 내려오면 내 방도 없어지고 나는 공부도 못한다. 우리 아버지 한 번 살라고 우는 거예요. 두 부부가 뒤에서 울기만 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담당 계장이 나가시라고 할 말 있으면 나가라고. 투표합시다. 100% 인용돼 없어. 이런 거예요. 이게 감성이 막 중요한 거예요. 자 봐요. 이 사람들이 그 책을 다 안 읽고 다 법리를 모르니까 몰라도 불쌍하잖아. 그럼 불쌍한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국세청 국장하던 분이 세무사 한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와서 막 뭐 법리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위원 중에 한 분이 그 부장판사 출신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 법리가 맞고 틀리고는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그만하시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다퉜어요. 분명히 법리상으로 해줘야 될 건데 기각이 되더라고. 결국은 뭐냐면 불복 이웃의 뒤에다가 이 사람은 이 세금으로 인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했고 거짓말이지만 쓴다고 해서 그게 감정이에요. 잠깐만 늦으면 사람들이 논리가 맞잖아. 아 이거 과세관청이 잘못했네 라고 생각 뒤에 읽어보니까 이 사람도 병원까지 갖다 내? 그럼 어떻게 돼? 인용이 된단 말이지. 그런 논리는 약간은 필요해요. 그 대신 이제 논리가 없는 얘기는 하면 안 되겠지만 자 조세법률 얘기해 봅시다. 자 이 조세법률지는 정말 이것도 과세관청의 처분을 무력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세청에 다녔던 저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나쁜 주의라고 봐. 이 원래 조세법률지의 원래 원칙하고 달라진 거거든요. 자 보세요. 헌재 결정 보면 유언결정, 한정합헌, 한정위원 내린 거 보면은 다 밑바탕 근거는 뭐예요? 조세법률지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조세법률지라는 게 어디서 나왔고 어떤 식으로 발전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판결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고찰을 해보자 이거죠. 자, 이 조세법률지는 원래 이런 겁니다. 그 차라는 그 기호식품 있잖아요. 이 차가 원래는 유럽사회 상류의 사람들 먹는 기호식품이었어요. 근데 이제 해상항로가 발달하면서 인도하고 중국에서 막대한 차가 돌아서 보통 일반 서민들도 밥을 먹는 이제 일반 기호식품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때 이제 그 영국에 거주를 못했던 이제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차문화를 가지고 갔다는 거죠. 갔는데 영국이 그때 이제 군비가 굉장히 필요했어요. 해상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했죠. 돈을 어디 수입할 데가 없으니까 차에다 과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가는 차에다 과세를 하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그 미국인들이 그렇게 해간 거죠. 그 입항지가 보스턴이라는 항구였는데 거기서 차를 불태워버리고 바다에 빠뜨리면서 이른바 대표 없이 조세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국 국회에다가 우리 대표를 보내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무슨 근거로 과세를 하냐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유명한 이
내가 영어 발음 안 좋으니까 대표 없이 조세없다는 이 표현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조세 법률주의의 이제 어떤 근거로 나온 거란 거죠. 우리나라 그 헌법 19조에도 그렇죠. 조세 부과 정신은 법률에 의한다. 자, 그거 이제 이 조세 법률주의는 뭐다? 시민 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군주권을 제한하는 그런 가벼운 상태에서 시작된 것이 대리법 국가인 일본으로 넘어왔어요. 일본에서는 누가 있냐면 가네코 히로시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교수가 논문을 썼는데 조세 법률주의라는 것은 거기서 나온 우리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하부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하부 원칙이 여러분이 잘 아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명확주의, 소득과세 금지 원칙, 합법성 원칙입니다. 거기에 이제 누구는 이제 또 몇 가지 원칙을 더 넣긴 하지만 자, 그럼 봐요. 과세요건 법정주의라는 것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증 절차를 법률로 정의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법적 안전성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헌재에 그런 비슷한 판결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아무리 법으로 정했다 하도 그 뜻이 이리적이고 명확해야지 추상적이나 불명하면 안 된다.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배에 대해서 역시 예측 가능성 보장을 못 한다는 것이죠. 자, 소득과세 금지 원칙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 합법성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세 감면의 경우에도 법이 정한대로 한다. 이 법 논리만 갖고 얘기하면 나무랄 데가 없는 논리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떠냐면 가네코 히로시 교수를 따르는 후학들이 자기 논문에 계속 썼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우리나라에 건너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나라 1세대 교수님 이태리 교수님이나 최명 교수님 이 정도 되죠. 이분들 최초의 책을 보시면 뭐가 있냐면 다 일본 각지에 보면 일본 논문을 갖다가 인용해 봅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세법률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제가 이제 90년도, 94년도 그쯤 됐을 때 이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보면 그 행정고시를 학기 위해서 온 사무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거의 장악을 해서 뭐 행정고시를 없애네 만에 할 얘기가 될 정도로 이제 거의 행정고시 출신들이 잡았잖아요. 그때 이제 국장을 하는 그 사람들 그런 거예요. 저한테 오병헌도 조세법률주의가 뭔지 알아? 국세청 직원도 조세법률주의가 뭔지 모르면 국세청 직원이 아닌 것처럼 그런 처지를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94년도 그때부터 세무사 시험 봐보세요. 2차 시험 보면은 반드시 조세법률 이야기 하나 나왔습니다. 신의칙에 대해서 설명하라, 뭐 조세법률에 대해서 설명하라,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때. 자, 그런 광풍이 불었어요. 그런 광풍이 불었는데 사실 이 조세법률주의에 해당하는 사람 누구예요? 고액재산가, 고액대표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정될 여지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유명한 발판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리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시면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이거 보시면 지금은 상지법 35조입니다. 고적관양도.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34조에 있었는데 뭐냐면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면 징여로 의지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시행령에 지금은 이제 시가의 30% 3억 중 적은 금액, 뭐 타인인 경우는 3억을 초과한 금액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없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과세요건 명확주의 어긋난다 얘기하고 헌법에서 유언결정 받았어요. 일단 고급 오락장도 마찬가지예요. 고급 오락실을 소비세를 과세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고급 오락실이 무엇을 고급 오락실을 볼 것인가를 명확히 규정 안 한다고 해가지고 역시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반다 해서 패소를 당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그때 불을 지른 게 뭐냐면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입니다. 자, 전환사채 볼까요? 전환사채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우선 전환사채를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채를 발행하되 저항권이라는 대가를 주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발행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자금이 적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환권을 행사하면 뭘로 들어와요? 주식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채가 드는 게 아니라 자본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구조도 굉장히 좋죠. 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전환사채는 낮은 이자지만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만약 회사가 화랑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주식으로 전환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둘 다 윈윈하는 거. 누가 만들었어요? 삼성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에버랜드가 어떤 거였냐면 지금 에버랜드가 이제 제일모직에 제일모직으로 갔죠. 근데 합병되는데 그 에버랜드가 어떤 데냐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체인구에는 거기 옛날에 거기가 어떤 곳이었냐면 돼지 농사 진 사람들이 거기 살던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뒤에 가보면 아직도 지금 돼지 농사 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지에 더러운 오물을 묻고 있던 땅이 얼마나 기름졌겠어요. 지금 에버랜드 가서 단풍 봐봐요. 얼마나 예쁜가. 예쁠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근데 거기는 한 번만 가고 싶고 두 번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잖아요. 비싸서. 네? 근데 그 에버랜드를 삼성은 못 채예요. 삼성은 다른 데하고 지배구조가 다르지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에버랜드가 옛날 삼성생명의 대주주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대주주고, 삼성전자는 삼성까지 대주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상무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도 에버랜드 주식만 갖고 있으면 지배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고 인사권 모든 걸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게 되죠. 자, 그럼 봐요. 이런 이제 극단적인 논리지만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에버랜드 주식이 있다고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대표가 있고 상무가 있어요. 그러면 50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환사채를 발행해요. 근데 이 사람은 100을 사고 이 사람은 포기를 해요. 아니, 이 사람이 포기하고 이 사람이 상무가 사야지. 100. 이재용 상무가 사. 근데 6억인가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75%고 25%로 바꿔지는 거예요. 상속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용한 데가 삼성만 그랬다? LG, 대림 다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게 일어난 99년도인데요. 그때가 그 부동산 투기 조사관실이라고 국세청에 있었어요. 지금은 조사 3국에 있던 재산 업무 담당하는데 연합통신건물이 있었는데 거기 14반까지 있었어요. 1반부터. 각 반마다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한 징역을 다루는 그런 사건들이 2건, 3건씩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부산까지 내려가서 확인하고 온 적이 있고. 근데 그때 문제된 게 뭐였냐면 그때 TF팀이 구성됐어요. 뭐 율촌, 태평양, 뭐 하나 또 뭐 3일에게 보면 유명한 회계사들도 모이고 우리 이제 또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과연 이걸 과세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랬더니 과세를 못한다. 왜?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세법률 위반이라고 하고 과세를 못한다고 결론 내리고 99년도에 10월 달인가 시행령에 보면 전환사채 전환으로 한 징역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그게 딱 생깁니다. 99년 이후에 과세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다 책임을 못 물었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뭐야? 조세법률주의가 국가를 위한 게 아니라 고액재산가들나 일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사람들의 발판이 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자생이 일었던 거예요. 그런 자생이 이르면서 쭉 정리가 되오다가 2003년 말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른바 완전 포괄주의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기회에서 가치가 증가하는 증여다. 이게 완전 포괄주의에서 과세까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까지 온갖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법률주의를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2조 3항에 의해서 과세를 짓다 해놓고는 뒤에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겠지만 일반규정 우선 적용서라고 예시규정 우선 적용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시규정이 없으면은 일반규정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흑자법인 때문에 깨질 때 이런 거예요. 자, 결손법인에게만 그 과세를 하고 있다가 흑자법인 과세한다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규정이 있었으니까. 흑자법인, 결손법인이 없었던 새로운 과세 기법이 나타나면 그것은 2조 3항 적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건 이거 적용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깼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조세법률주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는 한번 이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하겠네요.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된다. 원격에서 원칙이 자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식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에요. 이 법인이. 근데 이렇게 개인이에요. 근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식자재를 매입할 때 증빙서류도 미수치하고 뭐 했다? 매입 사실을 돌아간 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뭐예요? 신고 자체 공제를 받지는 않았어요. 필요경비로. 자, 그랬더니 소득세법 이제 거기 저 옛날 조항 볼까요? 이 아래 한번 봐보세요. 이게. 법정 증빙서류 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 증빙불입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는 여기가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근데 결과는 어떤 거다? 같은 거다. 자, 이거 보면 뭐라고 피고 주장 볼까요? 만약 법정 증빙서류 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미수취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증빙물리 가산세 입법 취지인 과세자를 양성하여 어긋나고 그 다음에 법인세법은 규정이 돼 있어요. 증빙 미수취한 경우도 있고
증빙 외의 수치를 받은 경우 다 가산세 부과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소득세 납세자하고 법인세 납세 균형이 깨뜨려진다. 이게 이제 피고 주장입니다. 자, 얼핏 보면 그런 거예요. 증빙분리 가산세를 한 것은 과세자의 양성의 입법 취지에 있다면, 아니 증빙 서류 외의 증빙을 수치한 것도 부과한다면 더구나 받지 않은 경우까지 그걸 봐준다면 그건 논리에 맞지 않은 거냐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법에는 뭐라고 돼 있다? 법정 증빙 서류 외의 증빙만 수치한 경우만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돼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했냐면 사업자가 법정 증빙 서류 이외의 증빙 서류를 수치하는 경우하고 법정 증빙 서류를 아예 수치하는 경우 모두 증빙분리 가산세 적용 대상이라고 법을 개정을 했어요. 이 대법원 판례 이후에. 자, 그 판례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거예요, 이건. 자, 그러면 이 경우 이제 대법원은 뭐라고 읽어 볼까요? 자, 여기까지는 그런 얘기고. 조세 2번 보세요. 조세 법률제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법문은 뭐라고 돼 있다? 증빙분리 수치는 증빙분리 가산세는 증빙 외의 증빙을 수치할 때만 정의하도록 돼 있었다 이 말이죠. 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나. 그러니까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를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유 없이 확장한 거다 이 말이죠. 자,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봐. 법정 증빙 서류 위의 증빙을 수치한 경우에 증빙을 수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헌의 해석 가능을 범위를 넘어서 과세요건에 대한 법의 흥결을 해석에 의해 메우는 결과를 처리하며 조세 범죄에 터잡은 원격 해석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자, 이 판례는 법이 개정돼서 필요 없는 판례처럼 보이지만 이런 유사한 사건인데 이 판례를 내밀고 다툴 수 있다는 거죠. 판례는 그래요. 88년 판례라도 유효한 거예요. 어? 지금 그 소송에서 보면은 이런 거죠. 행정법원 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형사나 민사를 다 거친 베테랑이 옵니다. 근데 형사나 민사는 사람이 다툼이 많은데 여기는 조용하죠. 그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조세법을 공부했냐면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판례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원고하고 피고가 싸울 때 판례를 찾으면 그 70% 이긴 거예요. 이런 판례 있습니다고 내놓으면 만내예요. 그만큼 판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판례가 비록 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이 판례는 조세 법률제의 원격 해석 원칙을 구현한 것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례다 이거죠. 이걸 자 보세요. 이 뒤에 나온 판례 몇 가지 봐요. 자 보시면 이거 보세요. 2번째 볼까요? 설령 세법에 미비나 부당함이 있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으로 보완하는 거죠. 이런 얘기 쓰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증빙 서류 외의 증빙을 수치한 경우와 증빙 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를 다 과세하려면 입법을 그렇게 보완하라는 거죠. 그걸 유추나 확장 해상해서 증빙 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도 증빙분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비슷한 것을. 자, 그 다음에 세금의 부과는 납세 의무 성립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 의무가 성립한 법령을 적용한다. 이건 소가세 문제. 자, 이런 것까지 딱 들이대가지고 그때는 이런 법의 규정이 없었지 않느냐. 이거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반박할 수 있다 이거죠. 유가증권 신고 전 양도를 했어요. 자, 유가증권 신고 양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보충적 평가 방법이나 취지 평가 방법하고 유가증권 분석 방법이라는 평가 방법이 있어요. 그 둘 중에 큰 거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뭐 어떻게 하냐 봐봐요. 유가증권 지금 상장하기 전에 신고할 때 신고 전에 이미 양도를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과세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문제 됐던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위에 유가증권 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 기간 중에 주식도 포함한 것으로 규정한 부분은 모법의 위임 없이 그 평가 대상 주식의 범위를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게 규정한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가증권 신고를 한 그 주식만 유가증권 분석 방법하고 보충제 평가 방법 중 큰 거로 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유가증권 신고 전에 다 짜고 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을 보완하는 것이죠. 자, 그런 거고. 자, 여기 보세요. 법률의 이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과세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의 규정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정하는 내용의 해석 규정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제 관련 판례도 다 보시면은 또 그런 거고. 자, 한목주에서 이거 볼까요? 요건 좀 또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요가 업체 있잖아요. 요가가 면세냐 과세냐 그거 다툰 거예요. 자, 요가 업체는 서울시로부터 인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요가는. 자,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각 분소가 있잖아요. 분사무소들한테 다 면세사업자 등록을 시켰어요. 그리고 면세로 신고를 다 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제 과세다 이렇게 이제 덤벼드니까 지금 저 대법원 판결 볼까요? 요가가 그 면세로 되는 교육 영역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뭐라고 했냐면 인가를 받은 것은 법조항 볼까요? 법조항이 보면 뭐라고 되냐? 이 법조항이 여기 보면 여기 나오네. 부가세법에서 규정한 부가세 면세 대상 교육 영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등 비영리 단체 제공하는 교육 영역이 돼 있잖아요.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됐잖아요. 서울시 인가를 받았거든요. 허가를 받은 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든 비영리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교육법에 의해서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단체를 의미한다. 근데 그게 그런지 어쩐지를 어떻게 알아? 그 법 조항에 보면 서울시에 인가를 받았으면 그걸 족한 것이지 이런 내용까지를 다 얘기한 건 아니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목적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래 결국은 뭐냐? 이차영 교수 얘기하대로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유추나 확대 해석을 하고 때로는 느닷없이 유추나 확대 해석의 금지를 내세우는 것은 자유일 뿐이라는 이차영 교수 얘기가 설득력 있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르니까 싸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얘기죠. 이건 한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니까 별로 우리한테 유리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자, 이거 볼까요? 이거 보세요. 이것도 법이 바뀌었는데 봐요. 자, 아버지하고 아들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아버지 땅에다가 건물을 세워서 부동산 임대업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땅을 빌릴 때 1년간 지료를 2천만 원 했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이제 누구한테 또 말 들어보니까 야, 1년간 10년간 지료를 64년 6월 1일부터 10년간을 2천만 원 받기로 한 것은 이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니냐. 혹시 세무서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값을 올리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값을 이렇게 올렸다. 이제 어떻게 올리냐 볼까요? 여기 7년간 사도 1년에 5천만 원씩 원고에 지급하기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근데 이것은 등기가 돼 있었고 이건 등기가 안 돼 있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 소수법 볼까요? 소수법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면 자, 지역구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받는 금품보다 기타 소득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대법원 고등법원 얘기는 이렇게 본 거죠. 볼까요? 대법원은 봐요. 납세 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과중한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하더라도 가정행위 한다고 볼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봐야 되며 이를 조세평이라고 하려고 교육을 부인하려면 구체적인 부인 규정이 있어야 된다. 대상법에 정리 한번 볼까요? 자, 1심은 계속 반복적 소득이니까 부동산 임대소득이 맞다. 자, 이걸 부동산 임대소득을 보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필요비 인정을 못 받아요. 기타 소득은 80%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얘들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했던 거. 우리는 뭐다? 필요비가 없으니까 임대소득으로 과세하고 싶어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다? 계속 반복적 소득이니까 임대소득이 맞다. 실질가세 원칙을 든 거예요. 자, 여기 고등법원 판결도 봐봐요.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뭐가? 기타 소득이 계속적인 장기 소득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그런 결국 뭐예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가치 원칙상 분세 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자, 대부분 뭐라고 볼까요? 뭔 소리야? 그러지 마.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이상 그 지료액 또는 지급 시기를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받는 지료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뭐다? 법에가 지역권, 지상권, 대유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돼 있지 않느냐. 이거 법 바꿔버렸어요. 자, 볼까요? 자, 그럼 보여. 자, 대법원 판단은 1차적으로 법률 문헌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이를 함부로 제한 내지 확장하게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을 부동산 임대소득과 구분하여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상 물리 해석을 해보면 기타 소득이 맞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7년 법 개정하면서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이 판결 다음에. 그게 봐봐요. 모든 판결은 이런 거잖아요. 대부분 판결 나오면 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봐봐.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이 유효한 것보다 다른 또 그런 게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판결이 죽어있는 판결이 아니라 살아있는 판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그것만 잘 이용하면 얼마든지 그런 걸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2017년 소득법 개정으로 사업소득으로 갔지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다? 기타소득이었다. 그러니까 법에가 문헌에가 기타소득으로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등기가 됐냐 안 됐냐 계속 반복적으로 받았냐 그것은 별거라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실질주의 과세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거기 내가 정리를 조금 해놨는데 자, 여기 보면은 그 박스로 해서 내가 정리를 해놨을 거예요. 자, 보시면 경제적 실질하고 법적 실질이 있어요. 이게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14조에 있는 아주 그럴듯한 원칙처럼 보이지만 가장 폐소가 많았던 게 사실 실질과세 원칙이다. 실질과세 원칙으로 과세해갖고 이익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과세관청 입장에서. 자, 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른바 법적 실질하고 경제적 실질이 두 개가 있어요. 자, 법적 실질은 뭐냐면 이거부터 이게 굉장히 천차만별적인 모든 경제활동을 어떻게 법으로 또 과세를 규정하고 있냐는 거죠. 과세관청이 어느 정도 재량을 주고 과세를 할 수 있지 않게 되면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경제 실질은 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증여가 일어나면 증여로 과세할 수 있고 법인세법상 52조 부당이상 부인 규정이 없더라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경제 실질이에요. 근데 법적 실질은 뭐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에 정한 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법 52조에는 부당이상 부인 규정이 있는 거 외에 부당이상 부인 하고 싶으면 다시 넣어. 그래서 봐봐. 시행령이 얼마나 길어졌어요. 법인세법 부당이상 부인.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적 실질이 통설이고 대부분 판례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써놨을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아무리 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 멋들어지게 장황했어도 콧방귀도 안 낀다. 법적 실질이 원칙이다. 부당이상 부인을 정의하고 싶거나 과세를 하고 싶으면 그 내용을 법에 정하라는 거예요. 법에 정한 다음에 과세를 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법적 실질입니다. 이것도 지금 법적 실질에 대한 그런 얘기라는 식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죠? 자, 여기 보세요. 이건 제가 다뤘던 사건인데 그 패소한 사건입니다. 보세요. 그 을주로에 있는 그 부동산 법인인데 1인 주제예요. 아주머니 혼자 가지고 있는 그 건물이었어요. 이 건물을 팔았어요. B한테. 근데 계약서를 조사 공무원이 가보니까 계약서를 두 개를 받았는데 하나는 105억짜리가 하나 있고 하나는 1억 7,700만 원짜리 하나 있어요. 요것은 부동산 임대법인이 판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주식을 양도한 걸로 돼 있고 요것은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담당자 지금 그분은 지금 세무사 하시는데 이분은 뭐라 했냐면 이렇게 본 거예요. 부동산 임대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거다. 그럼 봐. 이 부동산을 양도했으니까 뭐냐면 이 105억 원이 원고에 기술됐으니까 입금 산입하고 그 다음에 입금 산입한 양도금액 105억 원이 원고에게 바로 기술됐으니까 또 상여로 100억 원을 과세해 본 거예요. 그럼 봐봐요. 부동산을 양도한 것인지 주식을 양도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계약서는 두 개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조세가 회피됐다고, 조세가 적게 거쳤다고 그 더 많이 거치는 방법으로 거래를 했다고 거래를 재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 보면 원심은 납세 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 법률 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자, 무슨 말이에요? 이걸 주식으로 팔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을 직접 팔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건 둘 중에 하나고 그건 선택한 누구다? 납세자가 선택한 거다. 왜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 관계를 과세관청이 함부로
잘못되다 얘기하느냐. 이게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의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결과를 뭐다? 패소. 납세자가 이거 주식 팔았다고 해도 그럼 그걸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읽어보면 되고. 자, 그렇죠. 이게 그걸로 봐주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이 조세피 목적이 있었다고 우리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피고가 입증해야 되고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등법원을 가는데 제가 이제 그 판사 앞에 이제 소송소에들 가서 서 있었는데 이 사건 이거 주식 양도로 하면 이게 굉장한 세금이 그 절세가 되고 이건 아니다. 부동산 양도라고 그러겠더니 피소송수에 그런 자기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건 납세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한마디로. 이게 고등법원 부장판사면요 국세청장하고 똑같은 차관급입니다. 그 다음에 그 대법원 판사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제 그 대법원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 거의 없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하면 최고까지 오르고 이제 그만둔 겁니다. 이게 그 사람 근데 이제 대법원을 자꾸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하고 판결이 다른 이유가 나오는 것은 또 그런 대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참 불편하긴 하죠. 그 굉장히 자존심 상해라 그래요. 그 자기가 판결이 다르게 나오면. 근데 그러니까 어떤 판결을 읽어보면 고등법원 판결이 훨씬 더 설득력있고 합리적이라는 판결이 있어요. 근데도 대법원 판결은 또 이상하게 또 그렇게 된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고.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을 존중한다. 자, 봐요. 조세 법률제에서 내오는 이런 하부 어칭들이 뭐라고 한다? 다 조세를 나쁘게 말하면 회피하는 것이고 좋게 말하면 절세하는 수단으로 다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자, 법인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은 그 감면하는 그런 규정이 조특법이 있었어요. 자,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의 연간급여 총액을 차지하는 비율과 이렇게 학교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을 이제 면제해주고 처음에는 과세연도는 5년 이내는 법인세 전액이고 그 다음 연도는 50% 감면하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 회사가 서울 본사를 얻은 게 있어요. 천안까지 온 게 맞아요. 수도권 벗어났잖아요. 근데 자기가 세운 법인이 성남에 있었어요. 건설회사. 거기로 다 이 사람들을 다시 또 입사를 시켜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획재정부 국세청 좀 볼까요? 본사 이전하기에 앞서 본사 근무인원 일부를 수도권 소재하는 자회사나 아웃소싱 회사에 잔류시킨 경우는 이 수도권 소재 본사 근무인을 보고 특별세에 감면을 생각해요. 인정 안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뭐예요? 우리가 봐도 약간 좀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부당한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대법원은 뭐라 하겠냐면 이제 볼까요? 납세 의무자가 보세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법률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 과세 관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 의무자가 선택한 법률을 존중해야 된다. 어떻게 된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원고 회사와 갑회사, 갑회사는 성남에는 그 건설회사예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거나 원고 회사의 세제상 혜택이 주어졌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종업원들이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여 갑회사로 입사한 것을 조세 목적을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내가 봐서는 보이는데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 입장은 엄격해요. 처분 문서, 문서에 있는 요건, 그걸 정확히 딱 여기냐면 신중에는 갖고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이거 보시면 그런 거죠. 자, 일단 그게 조세피 목적이 있는지를 네가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는데. 그게 조세피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위법하다 해서 제가 보세요. 평석 보시면 존재하는 법률 관계를 존중하지 아니한 채 세제상 혜택을 받았다는 전만을 근거로 구조특법 제63조 2의 적용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볼까요? 이 조세피 행위로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 원칙상 개별적이고 구체적 부인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적 실질이 아닌 법적 실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거나 뭔가를 과세를 하고 싶으면 거기에 관련 조항을 넣고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법적은 듣고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가 없죠. 그게 현실이에요. 이 조세법률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거 우리 뭐하는 정육점 식당 그 얘기예요. 자, 1층은 정육 매장이고 2층은 저 고기를 사가지고 와서 구우면 되죠. 자, 보면 봐요. 면세점에서 고기를 아니 정육을 산 걸로 하면 면세 제화죠. 고기는 면세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 만약에 먹는 데까지 활용했다면 뭐예요? 용액이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냐에 따른데, 자,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뭐 재화의 공급이 뭔가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쭉 해놓은 것이고, 자 보세요. 비록 소비자들이 그의 선택으로 1층 정육 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한 즉시 2층 식당으로 가서 별도로 구입한 음식 재료와 함께 이를 조리하여 먹었다거나 원고가 단일한 사업자로서 1층 정육 매장과 2층 식당을 함께 운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소비자들에게 음식 영향을 제공할 수 없다. 그것은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라는 거죠. 이미 고기 산 것으로 끝났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위에 사 먹는 것은 내가 집으로 가서 구워 먹든지 위에 가서 먹든지 그것은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지. 그걸 가지고 그걸 계속된 행위로 봐서 음식점의 영역 공급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종래 대법원이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납세 의무자의 거래 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평이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 법률이 원칙상 법률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 태도를 그대로 견지한 판결이다. 이런 판결들이 다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평석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 요건 내가 일어난 사건, 내가 한 사건에 적용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하시면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자, 이 사건, 요 사건은 뭐였냐면, 이 사건 하나 잠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뭐냐면 이 세무사예요. 이 사람이 자 교환했어요. 거래를 A와 B 물건을 교환을 합니다. 그럼 교환을 하고 나서 이걸 실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을 해야 돼요. 감정하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일부러 감정하고 정산을 안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 환산가율이 불명하니까, 취득가액이 불명하니까. 그럼 환산가율로 하면 기준시가가 낮으니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이 사건 거래 교환 거래는 이거 보세요. 뭐 이 사건 교환 거래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단순 교환에 따른 기준시가 과세와 취득가액이 되는 환산가액이 올라가 버리죠. 환산가액이 상승을 하여 교환 없이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하여 양도세가 상당히 감소되는 점. 이 사건 교환 거래는 교환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세를 회피한 가장에 해당된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금 뭐 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환을 하고 나서 감정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취득가액이 불명화되죠. 그럼 환산가액으로 갈 수가 있죠. 그게 옛날에 있던 기준시가 가액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만큼 올라가 버리잖아요. 취득가액이. 그래갖고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이 많은데 이렇게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개심죄가 제가 좀 성립돼서 세무사가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했다고 그런 얘기 판결로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그 법무부인들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법리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감정을 하고 정산을 하지 않으면 실질거래가를 보지 않는다? 그러면 실질거래가 없으니까 취득가액이 불명하게 되니까 환산가액이 간다? 여기까지는 알아. 공무원이.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부당해상 부인을 볼까? 이 법에가 규정이 없으니까. 그럼 이걸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282가 딱 하나 나왔는데, 만약 국세청에서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건다면은 얼마든지 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하대요. 하니까 나도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한 것 같지만 각 세무서로 가면은 몇 개 안 돼.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상당히 이 판례대로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과연 이 판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는 저도 약간 의문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쟁정보. 자, 그러면 10분 남았으니까 잠시 또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자, 제가 나온 이 책은 논리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논리를 찾아내서 여러분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A씨하고 B씨는 부부예요. 부부 교사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부부 교사 정년퇴직에서 연금이 둘이 합하면 한 700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등포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유방암이 걸려요. 그래서 유방암 수술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마침 강원도에 있는 연대 그 병원에 자기
아들이 근무를 해요. 의사로.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갔어요. 가서 수술을 받으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노안이 겹쳐서 하루 이틀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이 강원도 거기에다가 임대를 놓고 살다가 안 되니까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이걸 팔았죠. 자, 이 아파트를 사면서 뭐라 했냐면 이건 일시적 2주택이 되니까 이제 비과세 됐다고 생각했는데 세무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의사가 자, 아버지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는 부부교사고 거기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대전에가 집이 두 채나 있었어. 그게 뭐예요? 같은 세대, 예? 동일 세대에 지금 집이 1세대 다주택 돼버리잖아요. 세금이 지금 뭐 1세대 비과세가 아니라 다주택자로 지금 과세가 되게 생겼다니까. 그런다고 이거 과세한다고 딱 덤벼들었어요. 자, 이걸 받았어. 논리를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걸 이제 빠져나가는 방법. 그러면 이제 세무서 측은 직계 정비소관 같은 세대니까 다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빠져나가는 방법을 이제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의사는 대전에가 있어요. 자기 집이. 자기 부인도 교수인가 그래요. 그러면 자기 부인하고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요. 대전에서. 응? 그러면 자, 논리를 볼까요? 만약 아버지하고 같은 세대라고 이거 같은 세대라면은 이 부인도 집이 있어요. 그럼 이 부인 집을 팔 때는 어떻게 될까? 요 남편은 떨어져 있어도 부인하고는 같은 세대잖아요. 이혼하기 전까지는 법이 그래요. 이? 자, 그러니까 떨어져 있더라 이거는 같은 세대야. 그러면 부인 집 할 때는 여기 부인하고 같은 세대니까 또 세금 내야 되고, 자 여기 아버지하고 같은 세대가 또 세금 두 번 내네. 이거 부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논리예요. 두 번째, 근무상 형편이나 직업이나 질병으로 일시적으로 퇴거하는 때는 같은 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근무상 형편으로 여기 대전에 있는 같은 세대에서 일시적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이 세대로 봐야 된다고 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5년간 있었어. 그러면 어느 정도 있어야 일시적인 거라고 볼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다음 두 번째, 요 논리의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학교 선생 두 부부가 있는데 내가 울릉도로 발령을 받았어요, 남편이. 거기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을 때는 일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하고 세대를 구성해버렸잖아. 그러면 아니야, 내가 봐서는. 요걸로 빠져나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있냐? 경제적 독립. 다 책에 있는 얘기예요. 별도 세대다. 아버지도 연금소득이 있고 아들도 근로소득이 있고 그렇잖아요. 신용카드 따로 있고 자동차 따로 있다. 아버지를 동고봉양하기가 목적,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아버지의 병간을 위해서 거기에만 잠시 들어가 있을 뿐이지. 이 경우는 별도 세대니까 경제적 독립돼 있으니까 보다 별도 세대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아들 집과에 합해서 계산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딱 내버렸더니 그 과세에 자신만만하던 그 사람이 연락이 없어. 이제 저도 불안한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이 문제는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는 제 책에 이제 제가 패소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들어갈 때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돼. 꼭 보증금 100만 원이라도 주고 계약을 맺는 거야. 아버지하고. 그러면 난 이거 세대로 살잖아. 그 다음에 내가 먹는 거 따로 먹고 내 소득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이런 케이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예요? 논리의 개발이에요. 여기 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건 1세 1주택 보면 이 얘기 나와요. 자,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온 판례 중에서는 판례가 이미 법이 개정되고 필요 없는 판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판례는 그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해서 조세법계의 엄격해석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한목적 해석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물리 해석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걸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를 적용시키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또 10분간 쉬었다가 그 다음 얘기해볼게요.